유튜브로 있는 박정희 전기 11권 나탄의 사수 핵개발 계획. 비밀 핵개발의 실무 책임자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건설의 사령탑이었던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핵폭탄 개발은 증언자에 따라 상당히 과장돼 있다. 마치 박 대통령이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에 피살된 것처럼 소설을 쓰기도 한다. 이 비밀 핵개발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문서는 월간조선이 2년 전에 발굴했던 오원철 당시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작성한 원자 핵연료 개발 계획이란 9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이 문서는 핵탄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쓴 것인데 그 뒤에 추진 과정과 맞춰보면 박 대통령이 이 문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문서는 2급 비밀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서 정부 기록 보존소에 보관돼 있다. 오 수석은 자신이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일체의 설명을 거부했다. 그는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건설 그리고 무기 개발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핵개발에 있어서도 실무 책임자였다. 이 보고서에서 오 수석은 플루토늄 핵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라늄 핵탄을 만들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든다는 것이었다.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약 9억 달러, 건설 기간은 8년이 들고 이를 가동하는 데는 200만 킬로와트가 소요된다. 플루토늄 탄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에 3,900만 달러, 건설 기간 6년이 소요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약간의 기술 도입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 수석은 재처리 시설에 공급할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검토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만드는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하면 연간 2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플루토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오 수석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캐나다 칸두형 중수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1980년대 초에 가면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수석은 결론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재정 능력으로 보아 플루토늄탄을 개발한다. 1973년부터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상공부와 합동으로 핵연료 기본계술 개발에 착수한다. 1980년대 초에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를 채용하여 인원을 보강한다. 1972년 5월 최영섭 과기처 장관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원자력 기술 협력과 재처리 시설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1973년 3월에는 프랑스 원자력청과 그 산하 재처리 회사인 SGN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원자력 연구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SGN사는 프랑스 국영회사였는데 파키스탄 등 핵무기 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의 재처리 시설을 수출하여 외교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우리 원자력 연구소는 일단 SGN사에 대해서 시험용 재처리 시설의 개념 설계를 요청했다. 그해 9월 윤용구 원자력 연구소장이 이 회사를 찾아가 정부 간 차관 교섭이 매듭지어지는 대로 공장 건설 계약을 맺자는 합의를 보았다. 1975년 4월 원자력 연구소와 SGN사 사이에 재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 용역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기자는 지금 모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SGN사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개념 설계도를 볼 수 있었다. 1974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설계도에 나타난 재처리 시설은 연간 약 20kg의 플루토늄을 뽑아낸다. 이는 작은 핵폭탄을 4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건설비는 3,900만 달러, 건설 기간은 5년. 건물은 약 50m 사방의 높이, 27.5m. 공장 운영에는 책임자급 기술자 15명과 165명의 기술 요원 및 74명의 노동자가 소요된다.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재처리 시설 도입권은 최형섭 과기처 장관, 주재양 원자력연구소 부소장, 김철 원자력연구소 대덕분소 공정개발실장을 축으로 하여 추진됐다. 재처리 시설 도입의 실무 책임자인 주 박사는 미 MIT 공대에서 화공 분야를 전공하고 핵연료 관계 연구를 했다. 그는 오원철 수석이 건의한 해외 인력 유치 사업에 따라 1973년 3월에 원자력 연구소 특수사업 담당 부소장으로 영입됐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인재 확보였다. 국내에서는 재처리 시설에 관계했던 기술자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1973년 5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젊은 한국 학자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는 일을 했다. 김철 박사는 매사추세츠주의 나티크 육군연구소에서 폐기문서 완전 분해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주 박사에게 설득당해 원자력 연구소로 온 경우다. 원자력 연구소가 이 특수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모셔온 한국 과학자들은 약 20명, 거의가 화공, 화학 전공자들이었다. 주재양 부소장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들어갈 원료인 사용 후 해결류를 생산하기 위한 NRX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는 일도 맡았다. 박정희 정부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와 NRX 연구로를 함께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주 박사는 1973년 11월에 대만과 인도를 방문한다. 원자력 연구소 20년사는 이 출장 목적을 NRX 원자로 도입에 따른 기술 문제 협의차라고 적고 있다. 이때 대만과 인도는 이 연구로를 가동하여 핵폭탄 제조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 수집차 간 것으로 보인다. 1974년 3월 드디어 주 박사는 캐나다를 방문하여 NRX 도입을 논의하고 왔다. 한편 대량의 플루토늄 원료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수로형 원자로 도입 계획도 동시에 추진됐다. 오 수석이 이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 2달 뒤인 1972년 11월 이스라엘인으로서 한국이 외자를 도입할 때 수많은 중개를 해줬던 사울 아이젠버그가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대리인 계약을 맺고 한국전력 측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1973년 4월 캐나다 원자력공사 사장 존 그레이가 방한하여 월성에 세워질 6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중수로를 팔고 싶다는 뜻을 한국 정부 측에 전했다. 당시 한 전 사장은 민충식. 그는 박 대통령의 뜻을 읽고서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 측을 주 계약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밀고 나갔다. NRX 연구로에 쓸 중수와 천연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얻어올 수는 없으니 캐나다 측에 기대기로 한 것이다. 중수로에는 중수와 천연 우라늄이 쓰이므로 우리는 미국 측에 의존하지 않고 캐나다를 통해서 NRX 연구로용까지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 대통령이 1972년부터 입체적으로 진행하던 핵개발 계획은 1974년 5월에 인도가 라자스탄 사막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인도 핵개발의 중심 인물인 호미 바바 박사는 인도 재벌들이 제공한 초기 자금과 네루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가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뽑아낸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도입하려고 했던 캐나다 NRX 연구로였다. 캐나다가 이 연구로를 기술 원조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이 연구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했던 시설은 미국이 비밀을 해제하여 기술이 공개됐던 휴렉스 방식이었다. 이것도 미국 회사의 기술적 도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 등 기존 핵 보유국들은 핵탄 제조에 쓰일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세계에 뻗어있는 정보망을 동원하여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항공공업계획이란 위장 명칭 하에서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사실과 함께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캐나다와의 수상한 거래를 주시하게 됐다. 1974년 10월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로 보낸 전문에서 대사관은 현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분석 중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개발에 착수한 지대지 미사일이 핵탄 운반용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1975년 2월 4일 미 국무부는 백악관의 대통령 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중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단정한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뿐 아니라 핵무기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단히 심각한 전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해 3월 4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서울, 오타와, 파리, 도쿄, 비인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긴급 발송한 전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의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제한된 범위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직접 관련되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분쟁이 생길 경우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지원토록 만들 것이다. 한미 동맹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개발 계획은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해서 한국 측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박 대통령은 대미 군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근본적 목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핵무기 또는 그 운반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최근 프랑스에 대해 한국의 재처리 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상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974년 8.15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박 대통령에게 찾아온 것은 국민들의 위로이기도 했지만 야당과 지식인층이 주도한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도전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 시기 어디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는지를 대통령 면담일지로 분석해보면 의외로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안보 부문이었다. 다음이 경제, 마지막이 국내 정치였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 면담일지에 나타난 시간 배분도 김 전 실장의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 면담일지를 보면 이 무렵 박 대통령이 느긋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여러 형태의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그 한복판의 사령탑에 앉아 있었던 박 대통령의 시간 관리는 여유가 있었다. 허둥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한가로운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이로운 조직관리 행태 덕분이다. 그는 유비무환이란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평소에 유지하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 기습을 당하는 것이란 생각에 철저했다. 그는 또 아랫사람들에게 권한을 크게 위임해 놨고 국가의 조직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인 대응이 되도록 시스템을 짜놨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바쁘게 굴러갈 때 정작 대통령이 한가했다는 것은 그가 시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1974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박 대통령의 면담일지를 분석해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다. 면담자 수가 1960년대의 1일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름 사이 정보부장을 11회에 걸쳐 16시간 52분간을 만났다. 국회의원을 만난 횟수는 6회에 3시간 30분이었다. 박 대통령의 정치 경시, 정보부 중시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대화 경시, 정보 공작 중시의 정치 행태이다. 당시 정보부는 대북 기능과 함께 학생 동향과 야당 공작 등 시국 대책에 주력하고 있었다. 정보부를 앞세운 박 대통령의 국내 통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대화를 형해화하고 있었다. 정보부의 대야 공작은 논리적 설득이 아닌 협박과 회유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김영삼, 김대중의 선명 투쟁파에 대한 탄압과 중도 온건파에 대한 회유로 나타났다. 정보부의 정치 개입은 야당을 이간질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강경파를 거리로 내몰아 제야 세력과 손잡도록 했고 야당의 온건파를 어용화시킴으로써 여야 대치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었다. 1974년 가을에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었던 국정은 대략 이런 항목들이었다. 하나, 북한이 판 땅굴에 대한 대책 수립. 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인 율곡 사업. 셋,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 도입 및 유도탄 개발 사업. 넷,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건설. 다섯, 석유 쇼크 후유증을 앓고 있던 경제 회복과 수출 진흥책. 여섯,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지원책. 일곱, 새마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여덟, 악화되는 월남 정세 점검 및 새로 등장한 미국 포드 행정부 대책. 아홉, 공무원 기강 잡기. 열, 야당과 언론 및 제야운동 대책. 이들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 장관 및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권한을 크게 위임했다.
김 실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을 사실상 조정했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자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경제를 거의 전담시키다시피 해놓고 자신은 국방, 외교 등 안보에 집중했다. 일반 행정은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맡겼다. 이우락 정보부장이 물러난 1973년 12월부터 약 2년간 김종필 국무총리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김 총리는 신 정보부장과도 관계가 좋았다. 이 시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은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이다.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건설, 그리고 무기개발 및 도입사업이기도 한 율곡 사업을 책임졌던 그는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김 실장과 호흡을 잘 맞췄다.